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첫날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질문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법무부 입장문 초안 유출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가해 혐의자가 더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동행 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팀닥터, 주장 등 핵심 증인들은 불참했습니다. 주식 양도 차익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내년부터 거래세가 인하됩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가 올해 한시적으로 30만 원 인상됩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여야가 본격적으로 격돌한 대정부 질문의 핵심 쟁점과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공천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민주당 무공천 논란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정부 질문 관계로 오늘 뉴스에는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법무부 입장문 초안 유출을 두고 여야 그리고 추 장관이 충돌했습니다. 보도에 장재현 기자입니다. 여야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로부터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추 장관이 초선 의원 시절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던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때리기 앞장서고 있던데 이거 정권 잡으니까 입장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내 편 수사를 하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그때는 3당 야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권이었고 여전히 검찰의 수사 독립은 보장되지 않았던 24년 전 일이고요. 법무부 입장문 초안 유출 의혹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통합당 측은 법무부 입장문 초안을 SNS에 올린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작성에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했지만 추 장관은 근거가 없는 추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 의원은 추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물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지휘하신 내용을 결국 지금 그 내용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주일 끌다가 결국 그대로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휘 수용이라고는 문건을 보냈으니까요. 네,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벌여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먼지털이식으로 진행한 반면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처 의혹, 나경원 전 통합당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 사건 등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어떤 경우는 먼지털이 수사가 진행되고 어떤 경우는 엿가락 수사가 진행되는 이러한 검찰의 통일적 기준이 없는 검찰권의 행사에 대해서 국민이 과연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검찰 개혁과 함께 공수처 출범은 시급한 과제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야당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야당 의원들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도 집중 거론했습니다. 박 시장 장례가 서울시 기관장으로 진행돼 막대한 국민 혈세가 지출된 점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정부가 침묵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국회 문체위가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어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운동 처방사 등 핵심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청문회가 됐습니다. 또 현장에선 고 최숙현 선수의 일기장도 공개돼 추가 가해자 정황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청문회는 고인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핵심 가해자인 김규봉 전 감독과 운동 처방사 안주현 씨, 장모 선수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동행 명령장까지 보내 오후 5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청문회에서는 가해자들의 추가 가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가해자 중 유일하게 참석한 김도환 선수는 지난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폭행 혐의를 부인했던 것과 달리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육상 훈련 도중에 앞길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뒤통수한테 가격했습니다. 쇠파이프와 강목 등 둔기를 이용한 폭행 증언도 나왔습니다. 쇠파이프로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강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옆에 있는 남자 선배님을 시켜가지고 좀 맞아야겠다고 하면서 강목을 갖고 오라고 시키면서 벽에 기대라고 하면서 강목으로 10대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최 선수의 일기장이 공개되면서 피고소인 4명 외에 경주시청 소속 선수 2명의 가해 혐의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최 선수는 일기장 속 나의 원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 등의 원수는 2명 이상인데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한다며 6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가해자 외에 추가 가해자가 더 드러나면서 경주시청팀 내에서 감독이 선수를, 선배가 후배를 폭행하는 것이 비일비재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문체부 소속 여야 의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미흡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은 최 선수가 6월 26일에 사망을 했는데 닷새가 지난 뒤에야 장관이 보고를 받았다며 보고 체계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는 청문회에 참석해 최숙현법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이 땅에 숙현이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운동선수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최숙현법을 꼭 입법화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식 양도 차익은 5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만 세금을 매기고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인하됩니다. 또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올해 한시적으로 30만 원 오릅니다. 자세한 내용 김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당정 협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기본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 소비 활성화, 일자리 세제 지원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입니다. 먼저 정부는 과세 기준선인 주식 양도세 기본 공제액을 5천만 원으로 설정해 양도 차익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이 나면 20%,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2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내는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02%포인트 인하됩니다.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 공제액을 높이고 거래세 인하 시기를 앞당긴 겁니다. 아울러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가세자와 납부 면제자를 확대했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을 연매출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도 연매출 3천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는 세금 걷는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것으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고 세금을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증세의 대표적인 분야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입니다. 정부는 과세 대상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가상통화 거래소득이 250만 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걷기로 했고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도 2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높이기로 했습니다. 핵심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에 담긴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은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오늘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 나섰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편에 섰던 정의당 두 의원을 지지한다면서 2차 성폭력 피해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서 피해자의 기준에 서 있어야 하는 게 당의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성폭력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입법에 모든 정당이 함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의 존엄을 지킬 2차 성폭력 피해 방지법과 성폭력 방지를 위한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박 전 시장 조문 논란과 관련해선 추모와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연대가 반드시 대립해야 하는 거냐고 반문하면서 류호정, 장혜영 의원의 행동에 존중과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또 일하다 죽는 대한민국, 위험의 외주화를 이젠 끝내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7월 국회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용인 물류창고 화재까지 나면서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입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2025년까지 국비만 114조 원이 들어가는 블랙홀이라고 비판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늦기 전에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을 전격 교체하고 우리 국민의 미래 삶이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밖에 배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남북 국회 회담을 적극 지지하고 4.27 판문점 선언을 비롯해 그동안 있었던 6개 남북 합의문 국회 비준을 통해 한반도 평화 돌파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방송을 찾아 특별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은 개헌이든 국민투표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7.10 대책보다 강력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도영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론을 다시 꺼내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대표연설 전 실시한 당내 자체조사에서도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찬성 여론이 월등히 높았다며 실현 가능성을 높게 점쳤습니다. 여야 합의만 된다면 개헌, 국민투표, 관련법 재개정 중 가장 빠른 방법을 추진하겠다며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조속히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저는 추진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불가능한 게 아니죠. 오히려 결단만 하면 아주 쉬워집니다. 또 200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이미 내려진 것과 관련해선 시대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70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가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70 정부 대책보다 더 강력한 법안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단장을 맡은 주택 공급 확대 TF가 조만간 공급안을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함께 면밀하게 지금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그런 어떤 틈새를 찾아가지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단독 원구성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코로나19 위기 대처 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빠른 변화 속도가 코로나19로 더 빨라졌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여기에 맞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결정은 제때 해주는 그런 국회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고 특별대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듣는다는 오는 일요일 오전 7시 40분 국회 방송과 9개 민영방송에서 동시에 방송됩니다. 국회 방송 한두영입니다. 네, 이슈 분석 양윤선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양 기자 오늘 이슈 분석 첫 번째 주제가 민주당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무공천 논란, 공천 무공천 논란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명이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 내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권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진 겁니다. 당내에선 이 지사의 이 무공천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차기 당권, 대권 주자들과 현 지도부는 이 지사의 이 거침없는 발언이 좀 불편한 모양새입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의도치 않게 불거진 이 무공천 논란 자체가 좀 껄끄럽다는 건데요. 최근 대법원 무죄 판결로 족쇄가 풀린 이후에 가파른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 지사를 좀 견제하는 듯한 기류도 엿보입니다. 당대표로 출마한 이낙연 의원, 어제죠. 공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연말쯤 될 테고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왈가왈부하는 게 현명한 일인가라며 이 지사를 에둘러서 비판을 했습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도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며 명분론에만 매달리기엔 좀 큰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문제가 터졌을 때 후보를 내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 상황과 많이 다르다면서 말을 뒤집었다는 비판은 감내하겠다라고 찬성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차기 주자가 좀 일찍 주목을 받으면 아무래도 현 정권이나 당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해찬 대표는요, 비공개로 열린 고위 전략회의에서 서울 부산시장 공천 여부는 다음 지도부가 결정한 일이라며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네, 차기 당권의 한 축이죠. 최고위원회 도전장을 낸 후보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이 신뢰할 만한 후보를 통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김종민 의원도 더 좋은 후보를 내야 한다.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엔 유권자의 표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동근 의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노웅래, 이원욱, 소병훈, 한병도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같은 경우엔 당원 뜻에 따르겠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잠깐 이 당권 얘기로 돌아가 보면요. 네. 대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까지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선거는 좀 미리 보는 대선 성격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 박주민 의원이 전격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박주민 의원이 하마평이 오르고 있는데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좀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일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공천하는 게 상도에도 어긋난다라고 했던 이재명 지사, 오늘은 본인이 무공천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니라 공천하려면은 충분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오늘 다시 밝혔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죠.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의 움직임, 연대가 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정책 연대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것을 넘어서 같이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좀 동행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달 초에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 금지 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한 이후에 접촉면은 점차 늘려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뭐 정책 연대의 수준이지만 당대당 연대와 통합 논의까지 갈 수도 있다,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정적인 순간은 내년 4월 보궐선거 이전인 뭐 연말 정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런 관측에 좀 힘을 실었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바뀌면서 중도 실용 노선을 명시적으로 추구를 하고 있다면서 손 못 잡을 이유가 없다라고 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통합당이 오른쪽에 치우쳐 있다가 중간 지점으로 왔으니 노선이 좀 비슷해졌다, 함께하지 못할 게 없다라는 설명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움직임의 변화는 내년 4월까지 뭐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유란 분석이 많습니다. 예, 후보 전략으로 이제 나타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또 서울시장, 그 전에는 부산시장 후보로 계속 거론이 됐던 것과 무관치 않다는 건데요. 권은희 원내대표도 내년 4월 이 보궐선거까지 통합당과 연대할 거냐라는 질문에 지금 답할 상황은 아니라면서 적극 부인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양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공동으로 제출을 했죠. 확실히 연대폭이 늘어난 것 보이네요. 네네. 권은희 원내대표가 통합당과 공조에 좀 가장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과도 수시로 만나서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일 같은 경우엔 통합당과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 소추안도 제출했습니다. 이런 행보가 권은희 원내대표의 독자적인 행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당연히 안철수 대표의 동의를 받고 움직이는 것일 텐데요. 안 대표 역시 이 통합당과 공조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국민의당이 지난 20대 국회와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의석이 단 3석뿐이거든요. 예. 물론 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안 하나를 발의를 하는데도 최소 10명의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일을 하기 위해선 다른 정당과의 연대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통합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요. 여당보다 아무래도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대선 주자가 좀 적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이 당에서 논의가 과정에 임한다면 서울시장이나 뭐 대선 후보로 결혼이 되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좀 키울 수 있어서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좀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겠다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바로 이게 보궐선거 필승이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통합 논의 적기로는 보궐선거가 앞둔 올해 말 또 늦게 봐서는 대선을 앞둔 내년 말쯤 찾아올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윤선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일용직과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의 실직이 늘고 있습니다. 실직한 뒤에 구직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오늘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프리랜서를 비롯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A씨는 코로나와 비수기가 겹치면서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고 A씨가 해고 예고 수당을 주장하자 회사는 해고를 처리하고 무급휴가를 명령했습니다. A씨가 회사에 항의하려 해도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용유지 대책이 당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선 정부가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대상을 파견, 용역 노동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당장은 버티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프리랜서 특고 같은 경우에는 해고 금지라는 표현조차도 또 이게 무용한 이제 개념이어서 어쨌든 고용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고와 그 해고 제한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직자들에 대해선 고용보험 임시 가입자로 편제해서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제일 필요한 건 소득을 보존해 주는 것. 그걸 위해서라면 임시로라도 가입 편제라도 해야 된다. 일부 전문가는 방역당국은 아프면 쉬자는 지침을 내놨지만 무급으로 쉴 경우 생계 유지 때문에 노동자가 집에서 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노동자의 노동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서울시와 올해 첫 예상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복지와 안전을 중시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이 계속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119 안심협력병원 등 16개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세수입 등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진실규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합당 사모펀드 비리 방지 피해 구제 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했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오늘 오전 10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보고를 받으려고 요청했지만 둘 다 참석하지 않으면서 보고가 무산됐습니다.
장아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22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여권이 연일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이후 나온 설문 결과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세종시 이전 찬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9%가 이전에 찬성한 것으로 반대는 34.3%, 잘 모름은 11.8%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대구, 경북은 찬반 의견이 팽팽했고요. 그 밖의 모든 지역에선 찬성 의견이 더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은 이전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았고요. 보수층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제2슈화에 힘을 실으면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문제다. 위헌성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돼야 한다라고 밝혀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제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절된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화하고 나서면서 추진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청와대, 국회, 정부 부처 세종시 이전이라는 민주당의 행정수도 완성의 구상은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인천 서구에서 촉발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수돗물 유충 사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불안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고요. 통합당은 정부의 안이한 행정 대응이 몰고 온 인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수돗물 공급과 관리는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하겠습니다. 수돗물 정상화와 사태 확산 방지가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정부 지자체가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신속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사실은 창피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동안에 너무나 이걸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인천을 중심으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사태가 계속되자 여야 지도부 한 목소리로 정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작년 붉은 수돗물 사건이 있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상수도 행정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당정은 정수장에서 가정의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수돗물 정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인천에 있는 정수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관계자로부터 유충이 어떤 경로로 나왔는지 발생 경위와 함께 향후 조치를 청취했고요. 국민 불안을 해소할 대책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당 차원에서 적절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돗물에서 벌레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하루에도 수백 건이 쏟아지는 등 수돗물 유충에 대한 불안감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국민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만큼 정부는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수돗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통합당이 여의도 국회 앞에 새 당사를 마련했습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쇄신 차원에서 여의도를 떠났던 통합당. 2년 만에 여의도에 다시 둥지를 틀게 된 건데요. 통합당 당사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 걸까요? 통합당은 2007년 한나라당 시절부터 여의도의 한 건물을 빌려 당사로 사용해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달아 배출하면서 해당 건물은 한때 정치 명당으로 손꼽혔는데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와 분당, 2017년 대선 패배, 2018년 지방선거 참패 등 위기를 겪으면서 현재 영등포동 당사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영등포동의 당사는 국회와 지나치게 떨어져 있고 향후 대선을 준비하려면 여의도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통합당은 오늘 보도 자료를 내고 여의도 국회 앞에 중앙당 당사를 마련했다며 2004년 여의도 천막당사에서 풍찬 노숙을 시작한 지 16년 만에 전국에 330만 당원 동지의 염원을 담아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산실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이 직접 당사를 매입한 건 2004년 이후로 16년 만인데요. 새로 이사하게 되는 곳은 과거 통합당 서울시당이 있었던 건물로 매입가는 400억 원 남짓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당은 현재 세입자들의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해 8월쯤 새 당사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당력을 집중하기 위해 다시 여의도에 둥지를 트는 미래통합당.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떼는 모습인데요. 과연 통합당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여의도 당사 건물은 새로운 정치 명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상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열린 지금 대정 21대 국회 대정부질이 처음 열린 날이었는데요. 첫날 정치통일 외교안보 분야 대북 정책 비롯해서 이제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문제,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과 검찰 개입 문제 날선 공방이 오갔는데요. 특히 지금 소수로 몰린 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정부에 대한 공격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무대였는데요. 네. 오늘 가장 눈여겨봤던 부분, 눈에 들어왔던 부분 어떤 거였습니까?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 대상으로 해서 대정부 질문한 내용이죠. 그 내용이 가장 이제 논란도 많았고 또 뭐 고성도 오가고 심지어 우리 박병석 의장이 직접 또 양쪽을 다 좀 주의하라, 주의도 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좀 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개인적으로. 네. 또 뭐 질문하는 분도 뭐 질문을 너무 개인적인 신상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서 비판하려는 입장을 취하는 것도 좀 너무 심한 부분이고 또 답변하는 장관 입장도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좀 조금 차분하게 대답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대답하고 답변하는 건 뭐 문제가 없지만 그게 이제 너무 감정적으로 가다 보면 결국 이제 이렇게 국민들이 볼 때는 답변의 내용에 관계없이 감정적 표현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 좀 고려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입장에서는 소수의 정당이지만 가능한 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물어봤지 않습니까?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또 검찰과 법무부의 어떤 갈등 문제 이런 문제를 계속 부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잠깐 제가 이제 아까도 언급해드렸습니다만 너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지 말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좀 더 소심하게 물어보는 소상하게 물어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추미애 장관이 직접 출석을 했는데요. 추 장관과 통합당 의원들 공방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보기 안 좋았습니다. 예. 왜냐면요, 장관이 국무위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국회의원들한테 호통치고요, 되묻고 표독스럽게 쳐다보고 비웃고 이런 모습을 취했거든요. 특히 장관의 지금 답변 태도에 더 문제가 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특권이에요.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 물어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특권이고 그것이 적절했냐 부적절했냐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근데 행정부를 대표해서 나온 그러한 장관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 이게 추미애 장관이니까 가능하지 다른 장관들은 또 저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모습 국회에 올해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그런 장관들 없었어요? 있었을 것 같은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이게 권력에 나는
권력의 아주 핵심부에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국회의원을 오래 해봐서 당신보다 선수가 높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의원들한테 저렇게 좀 대하더라고요. 박병석 의장은 장관 문제도 지적했지만은 질문하는 의원도 국민을 대표해서 하니까 조금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동시에 했습니다. 그것도 올바른 지적이시죠. 정말 논리적으로 그래도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뭐 아니 논리적으로 질문 좀 하세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김태형 의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야당 의원과 나와서 말싸움하고 공박하고 이런 것들은 속 시원할지 몰라요. 그런데 국민들 보기에는 좀 밉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대정부 질의 관련 이 정도 하고요. 이 문제를 보죠. 지금 민주당의 왜냐하면 보궐선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공천 무공천 논란 문제 특히 이제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 공당이 문서로 규정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 이재명 지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졌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지사 무공천 주장한 바 없다라고 했는데 제대로 된 설명인지 치고 빠지게 한 건지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그 이재명 지사의 해명 자체는 틀리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의 전문을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들어왔는데요. 그 모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예를 들면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공천이 맞다. 원칙은 이래야 된다. 그게 이제 맞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의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 번 더 질문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답변할 때는 뭐라 그랬냐면 정당이 일정 부분 섞고 대지하고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서 낼 수는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둘 다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그건 원본에 이제 다 누구든지 가서 인터넷 보시면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언론에 보도된 앞부분이 좀 강조돼서 보도가 됐어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한쪽만 증폭돼서 보도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SNS에다가 그 글을 쓴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래요. 이재명 지사는 원칙적으로 안 내는 게 맞다는 게 본인의 소수인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제 이유 때문에 정당이 만약 내려면 섞고 대지하고 국민의 뜻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국민이 동의하는 하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게 원칙 없이 무원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걸 보면 제가 이제 이해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건데 이재명 지사는 원칙적으로 안 내는 게 맞다는 게 본인의 소신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활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후보를 안 내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문제는 정당 내에서 의견을 모아서 국민 앞에 섰고 대지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런 의도로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거는요 거짓말이고 말바꾸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공식적인 해명이 그렇잖아요. 다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최 교수님 얘기하는데. 워딩이요.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앞부분에서 무공천을 주장했잖아요. 그러다가 뒤에 가서 섞어대지 하면은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무공천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정치인이요. 약속을 저렇게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지사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그걸 공격했는데요.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그랬는데 결국엔 오늘 말을 바꿨잖아요. 내가 무공천을 주장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좀 복잡해지는데. 네. 그러니까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근데 원본을 확인해 보면 아까 같이 확인해봤잖아요. 갔는데 어쨌든 오늘 공식적인 워딩이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앞부분에서 무공천 주장했잖아요.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제 이해의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장ጽ현 수장은 앞부분에 무공천을 주장한 거 맞아요. 원칙적으로 무공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당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섞고 대지하고 규정을 바꿔서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두 개의 맥락을 보면 원칙은 무공천이 맞다. 그건 제가 볼 때 아까도 말씀드린 이재명 지사의 소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러나 이제 정당이 본인이 그렇게 의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논의하고 토론해서 정말 내야 된다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진정으로 사과하고 국민 앞에 섰고 대지하고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본인의 원칙은 그거지만 그 말은 결국 민주당이 공천하면 안 된다고 완전히 결론지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앞뒤 맥락을 보면 이제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의 말씀에 일부 좀 동의를 하고요. 근데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정치인과 정당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국민이 먼저 요구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당원 96조 2항에다 적어놨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표일 때 그 약속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걸 지키라고 하는데
그것을 또 우리가 지킬까? 정치적으로 불리한데 아니야, 공천해야 돼.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서울하고 부산시장을 그대로 돼버려 둘 수가 없어. 이러한 명분에 어긋나는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예. 그 부분에서 저는 계속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 무공천 이야기에 대해서 차기 당권, 대권 주자들과 또 현 지도부는 좀 불편한 모양새인 것 같은데요. 두 분께서는 공천 여부 어떻게 결론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장 소장님. 장 소장 뭐 답을 준 것 같은데. 네, 공천하면 안 되는데 결국에는 공천할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뭐 부산시장하고 서울시장하고 좀 분리 전략을 쓴다는 얘기 나오던데요. 부산시장은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는 그냥 약속 지킨다라는 차원에서 무공천을 하고 서울시장은 해볼 만하거나 이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공천을 하겠다라는 건데 정당이 어쨌든 이런 이중잣대를 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근데 민주당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결국에는 당원을 고치든지 아니면 석고대죄하든지 그러한 명분을 갖고 출마시킬 것 같습니다. 공천할 거다. 이런 얘기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전망을 해보면 저도 공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절차는 분명히 국민 앞에 사죄하고 왜 그걸 바꿔야 되는지도 설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헌 당규를 반드시 고쳐야 되고요. 먼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설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만약에 그게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이 다 오로지 받아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 본인들이 약속해놓고 그걸 뒤집는 상황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아마도 공천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또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에 하나는 공천하고 하나는 공천하지 않는 방향을 쓸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책임은 어쨌든 민주당이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비판이 있다고 하면 그 비판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마 공천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네, 대체로 뭐 그런 견해 같은데요. 이제 지금 이제 혹시 분리 전략 이런 얘기가 나와서 추가로 질문드렸던 거고요. 민주당 전대 관련 얘기입니다. 막판에 지금 박주민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금 당 대표 선거에 전격 뛰어들었습니다. 당이 지금 국민과 교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도 했었고 40대 새로운 또 젊은 세대를 강조했는데 막판에 뛰어든 배경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실 당의 그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으로 분류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직접 영입한 인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친문의 지지를 받아서 1등을 했었어요. 지난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그런 경우로 본다고 하면 친문의 일정 부분 그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누구한테 유리할 거냐 하는 부분은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현재 이낙연 의원이 이제 가장 앞서가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부겸 의원은 전 의원이 추격하는 양상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낙연 의원 쪽으로 기울었던 친문 세력이 일정 부분 빠져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개인적인 판단이고 전망인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친문 세력이 어느 정도까지 이 지금 박주민 의원에게 표를 주느냐에 따라서 선거 판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 소장이 어떤 의미의 웃음인가 모르겠는데 약간 웃음을 보이네요.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저기 출마 선언을 어떻게 봤냐고 저한테 좀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질문 좀 드리세요. 네.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요. 저는 위선자의 자기 변명을 받습니다. 왜냐면 강력하게 답변하시려고 질문을 또 요구하셨네요. 네, 국민과 당이 교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책임은요. 제가 봤을 때는 박주민 최고위원 때문이에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소중한 가치들을 박주민 의원이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죠? 민주당은요. 항상 공정, 정의, 약자를 위한 보호 이런 것들을 항상 강조해왔잖아요. 자기네들의 당원과 강령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작년에 조국 사태 이후에 민주당의 모습과 박주민 의원의 모습은 본인들이 지금까지 소중히 간직해왔던 정체성과 가치관을 잃어버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국을 수호했고요. 처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는 윤석열도 상당히 옹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을 향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니까 윤석열은 쫓아내야 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고 윤미향 사태 때 침묵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 윤미향 씨 사태 같은 경우 박원순 전 시장 사태 이때에 자신들이 여태까지 지켰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죠. 이것은 잘못됐다고. 근데 박주민 의원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회의 때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스스로 책임이 있다? 스스로 이 정당이
국민과 교감하지 않는 가장 최일선에서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저는 위선자의 자기 변명의 출마 출마 선언문이었다고 선언문에 봐요. 대한 반응이 그거군요. 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분이 정치를 잘못 배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세월호 변호사라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분의 삶에 대해서 감동을 먹었었잖아요. 근데 4년 국회의원을 거치고 나서 나는 친문 세력에 나는 행동대장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 같아요. 항상 친문들이 원하는 그런 쪽의 발언과 행동만 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요, 이분은 여당의 어떤 지도부는 될 수 있지만 국민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에 친박의 행동대장이었고 아바타였던 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몰려 있는지 그것을 저는 반면교사 했으면 좋겠고, 국민과 민심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라. 특정 진영을 바라보는 정치는 하지 말아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 교수님 얘기를 좀 추가로 짧게 드려야겠습니다. 예, 어쨌든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신랄한 공격을 하시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문제, 윤미향 의원 관련된 문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게 결론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섣불리 나서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야당은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당 의원이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섣불리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도리어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국 전 장관 사태나 윤미향 의원 관련돼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묻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말을 아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박주민 의원이 뭐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뭐 정치인이 돼서 그럴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 될 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박주민 의원은 일정 부분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일들을 보면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저는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일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 출사표 던지면서 당이 현장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것도 뼈아프게 당이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에요. 네. 정치만 있고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어려운 사람 손을 잡아주지 않는 부분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박주민 의원에서도 뭐 정치적으로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고 그렇게 몰아세우기만 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소장이 15초만 하겠대요. 예. 네, 그 박주민 의원이 법률가가 아니잖아요. 이제 정치인입니다. 이제 정치인은 근데 법조인 출신이긴 합니다. 예, 정치는 정치인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조국, 윤미향, 박원순 전 시장 우리가 죄가 있다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잘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덕과 양심과 그리고 규범에 어긋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최고위원으로서 지적을 했어야죠. 네, 경선구도가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이렇게 3파전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각 후보 경쟁력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박주민 후보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장 소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박주민 의원이 김부겸 의원을 제치고 2등할 거라고 제가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친문 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되게 의회에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안정감이고요. 그다음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40대 기술원, 젊다라는 것.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의 타파 이런 식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전망 드리면 김부겸 전 의원 섭섭하겠네요. 저 잘 알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분이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분의 리더십을 엄바무지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항상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요 엄중하게 바라보고 무겁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걸로 보세요? 앞으로도? 사람이 이렇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권 후보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대권 후보와 당권 후보, 당대표는요 결단하고 결정하는 자리지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주민 의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심으로 돌아가라. 본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지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출마 명분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민주당의 당원들의 마음을 사기에는 좀 설득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후보군들의 장단점과 서로 간의 경쟁력은 뭐 저는 생각할 때 각자가 다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얘기했던 안정감, 정승주 소장 일부분 제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안정감을 있고 어떤 위기 관리력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또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그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김부겸 의원은 어쨌든 이제 영남에서 외롭고 힘들게 싸우고 있잖아요. 계속 그런 모습은 사실 지역주의 타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견제 세력이라는 점에서도 저는 어느 정도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거다. 박주민 의원은 뭐 친문 세력이 지지를 받을 텐데, 근데 저는 이번 선거에서는 친문 세력이 한 곳으로 몰아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분산될 거라고 분명히 보고요. 왜냐하면 박주민 의원이 40대 기준을 들고 나와서 신선한 면은 있지만, 그럼 대표로서 과연 이분을 우리가 모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질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친문 세력이 나눠지면서 어느 한 사람이 누가 완전히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이 얘기 듣겠습니다. 내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또 27일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검증 청문회가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주목해서 조금 지적해주고 싶은 것 짧게 한 마디씩 듣겠습니다. 저는 장성철 소장이 2% 말고 다른 프로에 저랑 같이 방송하면서 했던 말 중에 가장 공감하는 말이 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적과 내통했다, 이 말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그런 비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책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인사청문회 원래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도덕성 검증도 해야 되지만 정말 능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이 주제가 돼야지 뭐 사람의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너무 부각시켜가지고 도리어 국민들이 볼 때 너무 심하다는 얘기가 들어지면 그건 사실 인사청문회 원래 취지와도 맞지 않고 야당에서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요소라는 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면 꼭 짚어줘야 되는 대목이 있다. 저는 이인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북한에게 설득당하지 말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비핵화 없이 대북 제재 못 푼다라는 이건 확실한 이러한 생각을 북한 쪽에 전달해야 될 것 같고요. 박지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정치적인 분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장 후보자가 됐거든요. 정치로부터의 탈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도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120mm 이상, 수도권과 충청, 남부지방은 많게는 8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